예, 반갑습니다. 신호승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신장내과 초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ADPKD 환자에서 음, 리날 콩팥 예후에 관련되는 톨밥탄, 용량 의존적인 톨밥탄에 대해서 지금 예정된 거는 전공의 3년차 안영신 선생님 발표하시고 정현순 교수님 코멘트해 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 선생님 들어왔나요? 예, 자료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잘 보입니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 소리는 잘 들리시는지요? 예, 잘 네,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장내과 초독 발표를 맡게 된 3년차 안영신입니다. 오늘은 ADPKD 환자에서 풀버텀의 도즈 디펜던트한 투여가 콩팥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DPKD 상위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장질환은 다발성 신낭종에 발생하고 신기능장애가 진행되는 가장 흔한 유전성 질환입니다. 이 환자군들을 60세까지 팔로우했을 때 약 절반 정도가 ESKD에 도달합니다. 톨바탐은 ADPKD를 위한 치료제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톨바탐은 신장 부피 증가와 신장 기능 저하를 모두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60ml부터 시작 용량으로 설정해서 3주간의 타이트레이션 기간 동안 톨러레이트 하면은 90에서 120ml까지 증량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소변 삼투압의 용량 의존적인 감소와 소변 용적 증가를 유도하고 이러한 효과는 오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양된 인간 ADPKD 세포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톨바탄이 용량 의존적인 방식으로 낭종 형성, 세포 증식 및 시험관 내 낭종 성장과 같은 사이클릭 AMP의 생성을 억제해낸다는 것을 입증해냈습니다. 동물 모델 연구에서도 소변량 증가, 소변 삼투압 감소, 용량 의존적 방식으로 신장 부피 증가 억제, 신장 사이클릭 AMP 수치 감소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ADPKD 환자에서 톨바탄의 용량 의존적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ADPKD 환자에서 신장 기능 저하에 대한 톨바탄의 용량 의존적 억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프로토콜을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표는 ADPKD 환자들에서 체중으로 조절된 1일 평균 톨바탄의 투여량이 용량 의존적인 방식으로 신장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토탈 키드니 볼륨 TKV가 750ml 이상이고 연간 TKV 성장률이 5% 이상인 ADPKD 환자를 포함시키고 eGFR이 15 미만이거나 관찰 기간이 6개월 미만, TKV 데이터가 누락된 환자는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eGFR의 연간 퍼센테이지 변화를 아웃컴으로서 평가를 했고 주요 변수는 톨바탄의 체중 조정된 1일 평균 용량이었습니다. 2014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도쿄의 여자의과대학병원에서 톨바탄 투여를 받은 ADPKD 환자 92명을 등록했고 투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환자 8명은 제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명은 간 효소 상승으로 중단하고 2명은 eGFR이 15 미만의 신장 기능 저하 때문에 중단, 나머지 2명은 다른 질병에 의해서 중단하고 1명은 SAH로 사망, 다른 1명은 다른 병원으로 트랜스퍼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누락된 5명도 제외를 해서 총 79명의 환자가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환자들을 입원시켜서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30 이상이면 60ml의 시작 용량, 아침 식후 45, 저녁 식후 15로 그리고 30 미만이면 감량을 하고 퇴원 후에는 매달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용량은 톨러러블 하냐에 따라서 120ml
per day까지 점차 증량을 했고 EGFR 15 미만이면 중단 및 후속 조치를 하였고 중단했다가 재개된 경우에는 누적 투여 기간에 이를 감안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6명의 환자가 평균 0.42년의 중단 기간을 가졌습니다. 톨밥탄 경구 투여 직전에 혈액 소변을 채취하고 토탈 키드니 볼륨은 톨밥탄 시작 전 3개월 이내에 측정되었습니다. EGFR을 평가하기 위해 정의된 아웃컴은 연간 퍼센테이지의 변화였습니다. 실제 처방된 용량을 총 팔로업 데이에서 중단 기간을 뺀 값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단 기간이 긴 환자일수록 하루 평균 톨밥탄 복용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중 조정 평균 1일 투여량은 입원 당시 투여 시작 시점에 기록된 체중으로 계산을 하고 헤이트 또한 그 당시의 치로 나누었습니다. 결과입니다. 우선 환자 특성을 살펴보면 EGFR 평균 값은 53 정도고 톨밥탄 평균 초기 투여량은 59ml, 체중 조정 평균 1일 투여량은 1.13ml per kg per day였습니다. 평균 팔로업은 2.52년 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변량 분석으로 봤을 때 톨밥탄의 체중 조정 평균 1일 투여량이 EGFR의 백분율 변화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명 정도의 환자에서 EGFR이 크게 감소하기는 했지만 추적 기간 중에 어떤 환자도 AKI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변량 분석에서 톨밥탄의 체중 보정 1일 평균 투여량, 헤모글로빈, EGFR, 요단백, 그리고 HT, TKD, TKV는 EGFR의 백분율 변화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습니다. 다변량 분석에서도 그 HT, TKV를 제외하고 위의 4가지 항목 모두 유의한 독립 예측인자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이 연구는 톨밥탄의 통합 체중 조정 평균 1일 용량이 ADPKD 환자에서 용량 의존적으로 신장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목적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내약성에 따라서 용량을 120ml까지 최종적으로 증량을 했고 때때로 관련 증상이라던가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에 약물을 감량하거나 중단하게 되었고 이를 감안하여 계산했습니다. 톨밥탄의 평균 투여량은 전체 인구에서 99ml per day였지만 일본인 하위 인구에서는 95ml per day였습니다. 그러나 TKV 증가나 EGFR 감소 모두에 대한 억제 효과는 전체 인구보다 일본 하위 집단에서 더 강했습니다. 이는 평균 체중 자체가 전체 인구에서 79kg, 일본 하위 집단은 64kg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면 1일 1.25 대 1.46mg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종에 따른 차이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톨밥탄의 효능이 체중 조절 용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톨밥탄의 체중 조절 평균 1일 투여량은 EGFR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내성이 있는 경우 용량을 최대로 증가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윤순 교수님께서 코멘트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공유 좀 해주세요. 예, 교수님. 예, 교수님 보입니다. 정 교수님 마이크 소거되어 있습니다.
예, 보입니다. 네. 이제 톨바탄이 ADPKD 치료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게 이제 3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환자들의 크나큰 질문이기도 하고 의사들의 고민이기도 했던 게 과연 몇 밀리그램을 써야지 가장 좋은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정답은 나와지지는 않았지만 러프하게는 고용량 120mg을 쓸 때 그 하위 도즈보다는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스페시픽한 데이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특별히 이제 한국 의사들이 늘 약을 쓰면서 이제 고민인 거는 외국인은 주로 이제 템포 스타디나 리프리 스타디 자체가 백인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 인종적인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이제 생기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BMI가 훨씬 그 미국 사람들보다 조금 낮은 상황에서 그대로 그냥 픽스드 도즈로 사용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웨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이제 질문이 계속되었었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의 데이터를 한 90명 가까운 환자들에 있어서 데이터를 이제 공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환자에서 톨박탄을 사용할 것인가 하고 그러면 정말로 몇 밀리그램 정도 사용하는 게 맞겠는가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veryone here is the best there is. Who the hell are they going to get to teach us? Your instructor is one of the finest pilots this program has ever produced. His exploits are legendary. What he has to teach you may very well mean the difference between life and death. 매버릭 보셨어요? 진짜 저 재밌어가지고 저기 2번 봤는데 볼 때마다 이 대사가 굉장히 감명 깊더라고요. 그 네프롤로지를 한 10몇 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네프롤로지 영역에 있어서 내가 못 볼 환자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좀 자신감이 생기는 그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우물을 계속해서 봐서 우리 여기 같이 강의 듣는 여러 선생님들이 나도 어딘가에 전문가가 되어서 이런 사람들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자들을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가장 처음에 저희들이 접했던 게 미국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미국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심플해서 only total kidney 볼륨에 기준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오 클리닉 CDE를 대상으로 이제 치료 대상군을 잡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업데이트되어 있는 유럽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마음에 듭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클래스 DE인 환자는 어떠한 신기능이나 어떠한 나이에 상관없이 치료해야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C인 환자들은 어디셔널한 래피드 프로그레서의 에비던스가 있어야지 우리가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GFR이 빨리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트렁케이티드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다든지 프로PKD 스코어가 높다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이제 치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의학적인 기준보다는 건강보험공단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EGFR 슬롭이 이제 토탈 키드니 볼륨 외에 어떤 환자를 치료할 건가 하는 가이드라인을 가장 정확하게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의 단점은 어쨌든 이것의 기준으로 이제 환자를 선별을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EGFR 슬로우로 환자를 치료를 결정을 하려면 한 적어도 5번 정도는 신기능이 팔로우업이 돼야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에 비해서 신기능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서 처음에는 1년 간격으로 봤었고요. 근데 1년 간격으로 봤는데 EGFR의 감소가 약간 있어서 그다음 6개월 간격으로 봤습니다. 근데 6개월 간격으로 볼 때마다 이제 신기능이 감소가 돼 있어서 마지막은 환자가 3개월 뒤에 오겠다 해가지고 왔는데 EGFR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제 떨어지고 있어서 돌밥탄 치료를 이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EGFR로 이제 우리가 환자를 결정할 때에 조금 예외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키드니 볼륨도 이제 컸고 EGFR의 감소도 굉장히 현저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에서는 어떤 다른 위험 요인이 있었냐면 프로티누리아가 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환자가 자주 병원에 오게 되었었는데 이유 없이 혈압이 조절이 안 되면서 신기능이 흔들렸습니다. 그 이유를 결국 못 찾았거든요. 거기다가 튜브로패시가 같이 동반되면서 하이포캘레미아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EGFR이 빨리 감소되는 래피드 프로그레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돌밥탄 치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탈 키드니 볼륨 퍼센트 체인지로 우리가 트리트먼트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토탈 키드니 볼륨을 플래니메트리나 스테레올로지 방법으로 정확하게 계측을 할 수 있다면 저는 해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사였는데요. 이미 이제 저한테 왔을 때 사진을 3개를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그로스 레이트가 굉장히 이제 클래스 E에 합당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까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환자가 이때 시점으로는 EGFR이 12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년 뒤에 제가 팔로우업 하면서 EGFR을 검사를 했더니 이제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로스 레이트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계속 지속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토탈 키드니 볼륨 체인지 퍼센티지로 돌밥탄 치료를 결정하게 된 환자가 되겠습니다.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클래스 DE인 환자들은 에이지에 상관없이 트리트먼트를 하는 거를 이제 권해서 이제 제가 제 기준으로 0 PKD 39세 이하로 이제 잡아봤습니다. 이 환자들이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고 어느 정도 치료 인디케이션이 되는지 한번 제 코트의 환자들을 한번 추정해봤습니다. 이게 결과가 바뀌지 않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데이터가 많은데 제가 옛날 슬라이드를 지금 올렸네요. 한 76명의 환자였고요. 대상은 유럽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한 40% 정도의 환자가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DE에 해당하는 영에이지인 경우 EGFR이 정상인 환자, 그러니까 CKD1인 환자가 많기 때문에 20%도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훨씬 더 많은 환자 수가 트리트먼트 적응증이 되어서 조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드 PKD 환자에서도 우리가 환자가 굉장히 치료에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다른 코모비디티,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것들이 없으면서 순순히 PKD 볼륨이 커지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환자가 잘 상의해서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옵티멀 도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용하는 그 트리트먼트 방법이 BID 방법입니다. 아침에 한 번 먹고 플러스 8시간 이후에 두 번째 도즈를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약물의 파모카이네틱스를 조사한 결과 경제의 기본 원칙에 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 용량을 주면서도 하루 종일 우리가 유린 오스몰라리티가 낮게 유지되는, 바조프레신이 억제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페이스 2 트라이얼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도즈가 많이 들어갈수록 톨밥탄의 그 레벨이 유지가 많이 되기는 하지만 도즈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초기 시간에 굉장히 환자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플릿 도즈로 줬을 때 지금 30 더하기 30, 아침에 30ml 먹고 오후에 30ml 먹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톨밥탄 컨센트레이션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하루 종일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린 오스몰라리티가 억제되는 게 우리의 그 목표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싱글 도즈로 줬을 때는 오후 4시가 되면 유린 오스몰라리티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120mg을 먹었어도. 근데 이제 스플릿 도즈로 이제 줬을 때, 요 세모죠. 줬을 때 16시간, 오후 4시 이후에도 유린 오스몰라리티가 200 미만으로 유지가 돼서 바소프레신 억제 효과가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BID 용법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린 아웃풋에 대한 효과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1차적인 템포스타 트라이얼에서 도즈 디펜던트 한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서버 어널리시스에서 이제 밝혀졌었는데 요게 이제 60ml 먹는 환자군요. 회색. 그 다음에 파란색이 90ml. 그 다음에 청색이 120ml 먹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6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120ml 먹는 환자들이 애뉴얼 토탈 키드니 볼륨 체인지가 훨씬 제일 많이 억제된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지금은 90ml, 아침에 90ml, 오후에 30ml 해서 120ml까지 올리는 것을 이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신 선생님이 발표한 논문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의미를 두는 것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이제 그 연구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냥 픽스드 도즈가 아니라 웨이트 어저스티드 에버리지 데일리 도즈를 봤을 때 적절한 용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어널리시스에서 웨이트 어저스티드로 에버리지 데일리 도즈가 가장 의미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템포 3, 4 스터디와 리프리 스터디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 연구인데 이 데이터가 앞서 나온 데이터가 나온 이 일본인이 템포 3, 4 연구에 속한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템포 연구에서도 120ml 먹는 환자가 55% 정도 되고요. 저는 지금 현재 90ml하고 120ml 조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ml가 한 60% 내지 70% 정도 먹고 있고 120ml가 한 20% 미만으로 이제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페니스에서 지금 윈도즈가 한 95ml 정도 됐었고요. 웨이트로 어저스션 했을 때 1.46mg 정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통 환자들을 이 용량을 타이트레이션 할 때 1 내지 2주 간격으로 병원 와서 120ml까지 이제 타이트레이션 해보고 120ml에서 환자분들이 너무 견디지 못한다 이러면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지는 한 달에 한 번씩 타이트레이션 해서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환자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나면 환자들이 스스로 이상하게 갈증도
안 나고 물도 별로 안 마시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젖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자분들한테 약값도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120ml를 일단은 다 트라이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네. 그 실제 프랙티컬하게 이러한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케이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메이오 클래스 1B에 해당이 되는 환자고요. 이런 환자들은 이제 혈압 조절, 그다음에 워터 프리스크립션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지는 원시라고 해도 톨밥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워터 프리스크립션을 하고 있고요. 환자들은 한 6개월에 한 번씩 내원을 하고 이제 고혈압약이 조금 더 세게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실험 유린 스페시픽 그래비티나 유린 오스몰라리티 이 스탯으로 금방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8 미만, 유린 오스몰라리티가 280 미만이 될 수 있도록 환자의 그 워터 인테이크를 이제 격려하고 있고요. 환자분이 이렇게 유린 오스몰라리티가 올라와서 이제 내원을 하면 물을 안 마셨네요. 물 좀 더 마십시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20%의 환자에서는 아쿠아릭 이펙트가 안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더라도 별로 힘든 거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26세 여자 환자인데요. 약 먹는 게, 물은 한 하루에 4, 5리터 정도 마셨지만 약 먹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 간격으로 120ml까지 올렸고, 이후에 유린 오스몰라리티, 시름 크레아틴이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크레아틴 엘리베이션에 따라서 이제 약물 용량이 좀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 45ml, 60ml 먹고 있다가 이때는 약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약을 더 올리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값이 좀 떨어지면서 90ml를 올렸죠. 근데 용량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크레아틴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120ml까지 올리기가 조금 부담이 돼서 90ml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유린 오스몰라리티가 이제 물을 적절하게 먹는가를 판단하는 데 이제 사용할 수도 있는데 환자가 얼마나 복약 수능도가 좋은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45ml를 먹었는데도 크레아틴이 많이 올라가서 그냥 계속 45ml를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45ml를 유지하니까 유린 오스몰라리티가 어떻습니까? 이게 별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블라킹이 안 되는 소견을 보여서 이제 60ml로 올리기로 이제 결정했고 60ml로 올린 이후로는 이렇게 유린 오스몰라리티가 250 미만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의 용량 타이트레이션 할 때 유린 오스몰라리티 반응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이분은 이제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인데 이제 PA인데 OR에서 이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딱 내원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이고 오늘 약 안 먹었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복약 수능도를 올릴 수 있도록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 이제 근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슈어런스 이슈인데요. 아시다시피 EGFR이 90 미만일 때만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됩니다. 이 환자는 이제 35세 여자고 1D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DE에 해당하는 환자 같은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트리트먼트 우선 권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인 형편도 어느 정도 돼서 비보험으로 약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비보험으로 약을 처방을 받으면 한 달에 한 90만 원 정도 나옵니다. 90ml 먹었을 때. 그래서 비보험으로 이제 시작은 하기는 했지만 이 약을 먹다 보면 이렇게 EGFR이 한 10에서 20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게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보험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신기능이 다시 회복되더라도 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한번 환자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서포트가 된다면 시작까지는 한번 해보고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우리가 이제 PKD 중에서도 래피드들이 그 리날 프로그레션 하는 경우는 토탈 키드니 볼륨이나 EGFR를 지속적으로 이제 팔로우업을 하면서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을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환자들에서 도즈는 지금 현재로는 도즈 디펜던트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가 약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갖고 또는 신기능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조금 그 임상 경험의 바탕으로 조금 용량을 조절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ADPKD 환자에서 톨밥탄 약제 그 용량에 따른 효과, 그다음 증량에 대해서 또 증례까지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린 오스모랄리티에 따라서 드러그 어디어런스 좀 파악할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정보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실제로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바조프레신을 억제를 하려면 24시간 쫙 억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템포 스터디에서도 환자들이 보통 나이트 동안 물을 그냥 제한하지 않고 원래 공복 시에 아침 첫 소변의 오스모랄리티를 기준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을 쭉 해서 보니까 환자들이 오후 약 먹기 전에 내원을 해서 보통 유린 오스모랄리티를 측정을 해보면 그래도 데이 타임 중에서는 제일 많이 올라가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유린 오스몰라리티가 떨어져 있으면 제가 약을 잘 먹었다 이렇게 환자한테 칭찬도 하고 물도 잘 마셨다라고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아 교수님 혹시 뭐 질문이나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 약을 쓸 때 120mg 이러면은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도 벌리고 이렇게 하기는 했었는데 실제로 120ml를 사용을 할 때에 신기능이 조금 떨어진 환자가 아니면 톨러러블한 경우가 많고요. 저 개인적으로서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바디 프레임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일본 오늘 그 저자와 동일한 저는 의견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통 90ml 정도면 조금 경제적으로도 조금 억셉터블하고 환자들도 이제 생활을 하면서 약을 먹기에도 조금 억셉터블 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120ml까지 다 올려서 유지를 해보다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소소하게 있습니다. 소소하게. 예, 특히 제가 해보니까 특히 남자, 술 마시는 사람, 그다음에 패티리버, 이거는 진짜 저희 경험인 거라서 과학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번씩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한 명, 지금 제가 그 한 50명 정도 이제 하는데 한 명 완전히 그 안 쓰고 있거든요. 예, 중지했거든요. 다시 리스타트 했는데도 보통 리버 엔자임 오르면 2달 정도 쉬는데
두 달 정도 쉬고 다시 시작했는데도 다시 올라서 스탑한 환자가 한 분 계시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리시밥탐이 임상 트라이얼,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펠로우 선생님, 전공의 선생님들 PA 선생님이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네요. 펠로우 쌤들은 좀 질문 좀 하세요. 아마 다른 데 가면 ADPKD 이런 약 쓰는 거 잘 못 볼 텐데. 다음에라도.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전공의 안영신 선생님 코멘트 해주신 정현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공유 해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 광고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슬라이드 화면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학생들 실습 일정 다음 주부터 학생들 우리 PK 선생님들 특성화 실습은 있습니다. 본과 초독은 예정대로 다음 주는 9월 30일 이낙연 선생님이 발표를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 1일 아마 토요일 저녁 시간에 될 것 같습니다. 트랜스플란트 온콜로지 업데이트 보시고 신청하셔서 강의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1시에 이식 환자에서 이모셔널 스펙트럼에 관련해서 우리 학교 양리학교실 차유정 교수님이 강의해 주십니다. 아마 특히 이식 환자 마찬가지로 특별히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우울증 동반 여부는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또 이식 관련해서도 또 이런 한번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서 많이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주말 잘 보내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해서 주일까지 이틀간 백스코에서 대한신장학회 통합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참고로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도 그렇고 현장 등록되고 학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무료 등록된답니다. 현장에서도 무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시면 보니까 저는 할 줄 모르겠는데 스탬프 10개인가 20개 찍으면 쿠폰도 주고 상품도 많답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런천 심포지움도 이를 물어보니까 점심시간 때도 점심 식사도 괜찮아서 주로 학술 발표보다는 강연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장 내과 파트의 여러 파트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생각됩니다. 예, 오늘 초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